미국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현대 LG 배터리 단지에서 한국 기술자 수백 명이 대규모 동행 조사를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영장 기재와 체포 인원 불일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배후에는 미한 간 3,500억 달러급 금융산업 패키지 협상이 걸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 경제 파장은 즉각적입니다. 백악관 비공개 브리핑, 주지사단 긴급 통화, 현지 고용 2,000명대 일시 중단 통지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장에 한국인 0이라는 주장과 475명 집단 체포라는 보고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수뇨와 역풍이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사태는 불법 단속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동맹의 신뢰를 흔든 변수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엇 하트입니다. 미국계 글로벌 제조사에서 공급망 리스크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39살이 되기까지 아시아 벤더들과 얽힌 쓴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마주한 상황은 그 어떤 경험보다도 충격적이었어요. 조지아주 사바나 셀 포메이션 라인 콜드런 D3구역이었습니다. 한국 파견 엔지니어 팀이 최종 튠업을 진행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갑자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미국 근로자 2,300명은 스케줄 홀드 통보를 받았어요. 라인이 멈춘 거죠. 저는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가득했을 공장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마치 심장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현장 관리자인 미구엘 알바레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5살의 베테랑 슈퍼바이저였죠. 미구엘이 말했어요. 한국 팀이 빠지면 안전 승인 커미셔닝 서명을 못 받는다고요. 지금 당장 라인을 재가동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또 아시아 리스크구나.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비원 훈련 설치 해석과 현장 단속 사이에 법적 절차의 충돌이 있었던 거죠. 내부 메모에는 영장 기재 무한국인이라는 주장과 현장 체포, 475명이라는 보고가 맞부딪힌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국 팀의 역할을 축소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없어도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미구엘이 보여준 작업 일정표를 보니 한국 엔지니어들의 서명 없이는 단 하나의 라인도 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 영역이 생각보다 광범위했던 거예요. 박지원이라는 한국 측 셀 포메이션 총괄 엔지니어가 작성한 안전 매뉴얼을 보게 됐습니다. 37살의 이 엔지니어는 라인 세이프티 매뉴얼을 영문과 스페인어로 직접 재편집해서 현장에 배포해 왔더군요. 그 매뉴얼의 두께만도 일반적인 것보다 3배는 두꺼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니 미국식 표준보다도 더 촘촘한 체크리스트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시아 불투명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더 정교하고 체계적이었던 거죠. 미구엘이 말했어요. 한국 팀이 만든 안전 규정 때문에 지난 6개월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고요. 이전에 비해 사고율이 80%나 감소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가졌던 편견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그때 회사 본사에서 긴급 통화가 왔습니다. 생산 일정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됐던 완공 일정조차 지킬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텅 빈 생산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바쁘게 움직이던 작업자들이 모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그동안 아시아 벤더 사기나 저가 수입품 때문에 우리 경제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 없이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2008년 아버지 공장이 아시아발 저가 수입하고의 문을 닫으면서 가족이 붕괴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 동남아 벤더 사기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던 일도 생각났고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저는 아시아는 불투명하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신념을 갖게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시스템이 우리 공장의 핵심이 되어 있었어요. 미구엘이 가져온 또 다른 문서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대체 불가 공정이 3개나 있었거든요. 모두 한국 팀만이 담당할 수 있는 기술 영역들이었어요.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시아 리스크였을까 아니면 절차 리스크였을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비자 이슈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본부에서 받은 긴급 브리핑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미한간 3,500억 달러급 산업금융 패키지 협상이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투자 규모가 아니었어요. 양국의 경제적 운명이 걸린 거대한 저울이었죠. 통화 스와프 확대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경계와 달러 통화 정책 통제력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황이 더욱 미묘해졌어요. 저는 화면 속 그래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돈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린다고요.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의존을 대체 가능한 부품 정도로 여겨왔던 제 생각이 맞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외환 여력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어요. 반면 미국 측에서는 인프라 반도체 자립 계획에 차질이 생길 리스크를 걱정하고 있었죠. 저는 회계팀에서 받은 내부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라인 중단으로 인해 미국 근로자 2,300명이 일시 셧다운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반면에 현장 보고서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부재 시 라인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이는 단순한 인력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의존도의 문제였어요. 저는 점심시간에 미구엘과 함께 공장 구내식당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한산했어요. 직원들의 대화 소리도 평소보다 작았고요. 미구엘이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공정이 없으면 안전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고요.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 미국 노동부 기준보다도 더 엄격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의외였어요.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의 안전 기준이 느슨할 거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던 거죠. 회사 법무팀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단순한 출입국 관리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약 해석의 문제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B1 비자의 훈련 및 설치 목적 해석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오후 내내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숫자들이 보여주는 현실은 냉혹했어요. 생산라인 가동률이 0%였습니다. 일일 손실액은 30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 상태가 한 달만 지속되면 회사 전체 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 공장이 미국 내 배터리 자립 계획의 핵심 거점 중 하나였거든요. 여기서 생산 차질이 생기면 국가적인 에너지 전략에도 빈틈이 생기는 거였죠. 저는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생산동은 평소와 달리 불이 꺼져 있었어요. 마치 잠든 거인 같았습니다. 이때 박지원 엔지니어가 남긴 메모를 다시 보게 됐어요. 대체 불가 공정 3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셀 밸런싱 알고리즘이었어요. 한국 팀이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배터리 수명을 30%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두 번째는 열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품질 검증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미국 기준보다 2배나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메모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단순한 조립 기술 정도로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던 거예요. 돌이켜보니 지난 몇 개월간 이 공장의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됐던 것도 한국 팀의 기여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었고 생산 속도는 20% 빨라졌거든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신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돈보다 앞서는 게 신뢰라면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할까 하고요. 3,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분명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실제로 가치 있게 만드는 건 기술이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핵심에 한국의 기술자들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더욱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외국 기술자를 배제하려던 조치가 오히려 미국 근로자들을 대량 유효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생산 캘린더가 2026년 하반기로 미뤄졌던 일정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제 책상에 쌓여 있었어요. 모든 보고서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저는 미구엘을 다시 만났습니다. 평소 냉정하던 그의 표정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미구엘이 말했습니다. 한국 팀이 빠지면 안전 승인 커미셔닝 서명을 받을 수 없다고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들만큼 철저한 안전 체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이라는 건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특히 배터리 생산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그때 저는 박지원 엔지니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37살의 이 한국 엔지니어는 단순히 기술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박지원은 라인 세이프티 매뉴얼을 영문과 스페인어로 직접 재편집해서 현장에 배포해 왔더군요. 현장 직원들의 언어적 다양성까지 고려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가 만든 매뉴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페이지마다 세밀한 도표와 설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공정마다 위험 요소를 세분화해서 분석해 놨더군요. 미국식 표준보다 더 촘촘한 체크리스트가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온도 체크 항목만 해도 기존에는 5군데였는데 한국 팀이 만든 매뉴얼에는 17군데가 있었어요. 미구엘이 보여준 또 다른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팀이 도입한 안전 시스템 덕분에 지난 6개월간 사고 발생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오후에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본사에서 임원들이 직접 내려왔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회의실에서 나온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월 손실액이 1억 달러를 넘을 거라는 예측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고용 문제였습니다. 미국 근로자 2,300명 중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출입국 관리나 비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자체와 직결된 문제였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 분주했던 생산 라인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구엘의 팀에서 근접 안전사고가 발생할 뻔한 거예요. 한 직원이 배터리 셀 취급 중에 잘못된 절차를 따를 뻔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매뉴얼의 3중 인터록 시스템이 작동해서 사고를 미연에 차단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만약 기존 매뉴얼만 따랐다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미구엘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팀이 설계한 안전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오늘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들의 3중 체크 시스템이 생명을 구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건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시아 불투명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더 정밀하고 안전한 시스템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특히 박지원 엔지니어가 남긴 대체 불가 공정 3개에 대한 메모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공정들이 나중에 라인 재기동의 열쇠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서서히 깨달았어요. 그래프가 아닌 공정이 경제를 움직인다면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할지를요. 숫자와 현장 사이의 괴리를 처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차트는 조용하지만 사람은 무너진다는 현실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의 반응과 현지의 온도차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시장 분석가들의 보고서를 보니 의외였습니다. 장기 생산 일정을 감안할 때 주가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였어요. 하이브리드 현지화 로드맵으로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는 보고서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방 경제의 현실은 달랐어요. 사바나와 엘라베마 지역에서는 수만 명의 협력 고용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역 상공회의소의 긴급 청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보기 드문 긴박한 분위기였어요.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말했어요. 이 공장 하나가 멈추면 연관 업체 100여 개가 동시에 타격을 받는다고요. 고용 효과만 해도 직간접적으로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차트는 조용하지만 사람은 무너진다는 현실을요. 숫자와 현장 간의 괴리를 처음으로 생생하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교대 근무로 바쁘게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 주차장도 한산했습니다. 미구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미구엘이 보여준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박지원 엔지니어가 남긴 대체 불가 공정 3개에 대한 상세 분석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정은 배터리 셀의 초기 활성화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전체 배치가 불량품이 되는 치명적인 단계였습니다. 한국 팀만이 이 과정의 미세한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열 관리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이었습니다. 온도 편차가 0.1도만 벗어나도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밀한 작업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독자적인 알고리즘이 적용된 부분이었죠. 세 번째는 최종 품질 검증 단계였습니다. 미국 기준보다 2배 이상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정식 출하가 가능했어요.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과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날 오후 뉴욕 본사에서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재무 담당 임원이 발표한 숫자들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현재 상태가 한 달만 더 지속되면 전체 사업부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고객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몇몇 업체에서 대체 공급처를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회의 후에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시아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2008년 아버지의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의 아픈 기억, 2016년 동남아 벤더 사기 사건의 쓰라린 경험들이 제 판단을 흐렸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만든 시스템이 우리보다 더 정교하고 안전했던 거죠. 저는 박지원 엔지니어가 작성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녹아있는 세심함과 전문성이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안전 규정 부분에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식 표준에서는 단순히 온도와 압력만 체크했는데 한국 팀의 매뉴얼에는 습도, 진동, 전자기 간섭까지 모든 변수가 고려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프가 아닌 공정이 경제를 움직인다면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할까 하고요.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숫자들과 사바나 현장의 뜨거운 현실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현장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시작되면서 정책적 톤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나온 공식 발언들을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외국 전문 인력의 한시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배워야 한다는 문구가 공개 코멘트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 속에서 개인적인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과거 아버지 해고의 상처와 박지원의 안전 철학이 제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읽게 된 한 문장이 저를 멈춰서게 했습니다. 선진국의 자존심이 현장의 겸손을 가릴 때 사고는 생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문장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마치 제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날 오후 미구엘의 팀에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접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기였던 거예요. 저는 현장에 급히 달려갔습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정말 아슬아슬했더군요. 한 작업자가 배터리 셀 조립 과정에서 잘못된 순서로 작업을 진행할 뻔했던 거예요. 다행히 한국 매뉴얼의 3중 인터록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음이 울리고 두 번째 시각 신호가 깜빡이더니 세 번째로 자동 정지 기능이 활성화됐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기존 시스템만 있었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미구엘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한국팀의 안전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3중 체크 시스템이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고집스럽게 유지해왔던 편견의 벽이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사고 현장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 매뉴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페이지마다 담긴 세심한 배려와 철저함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작업자의 피로도까지 고려한 휴식 주기 설정, 언어적 장벽을 고려한 시각적 신호체계, 심지어 생맹인 직원들을 위한 대체 표시 방법까지 모든 게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담긴 철학서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시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진국의 자존심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거부한다면 그게 오히려 후진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자문해 봤습니다. 2008년 아버지의 공장이 문을 닫았던 건 아시아 때문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어요. 2016년의 사기 사건도 개별 업체의 문제였지 전체를 일반화할 문제가 아니었죠.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체면과 안전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요. 답은 명확했어요.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박지원 엔지니어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짧은 메일이었지만 제 마음속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존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 브리핑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중국에서 파격적인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였습니다. 세제 면제, 토지 무상 제공, 기술자 안전 보장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조건들이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쟁의 치열함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중국의 제안서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자 안전보장 조항은 현재 우리 상황과 대비되면서 더욱 돋보였어요. 미국 측에서는 3중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자 문제, 관세 정책, 안전 규정이 서로 얽혀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리스크라는 게 정말 국적에서 나오는 걸까 아니면 절차의 빈틈에서 자라는 걸까 하고요. 그동안의 경험을 돌이켜보니 답이 명확했습니다. 진짜 리스크는 국적이 아니라 절차의 빈틈에서 자랐던 거예요. 2008년 아버지 공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아시아 업체 자체가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거였어요. 2016년 동남아 벤더 사기 사건도 개별 업체의 도덕적 해이였지 동남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었죠.
저는 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크는 국적이 아니라 절차의 빈틈에서 자란다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박지원 엔지니어로부터 조건부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존중, 절차, 상호주의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비자 간소화, 현장 안전 규정 상호 인정, 관세 로드맵 명확화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이었어요. 저는 이 제안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거대한 돈의 논리보다 세 개의 간단한 체크박스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이었거든요. 첫 번째 체크박스는 비자 간소화였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신속한 비자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였어요. 이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방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안전 규정의 상호 인정이었어요. 한국의 안전 기준이 미국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는 게 입증된 만큼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이었죠. 세 번째는 관세 로드맵의 명확화였습니다.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제안을 검토하면서 놀라웠습니다. 복잡하게만 보였던 문제들이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 있었던 내부 회의에서 저는 이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고 건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제가 아시아 리스크를 강조해왔던 터라 더욱 그랬죠.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기회였을 수도 있다고요. 진짜 리스크는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 관점에만 매몰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관리자들은 제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팀의 전문성을 일선에서 직접 경험해왔던 터라 더욱 그랬어요. 저는 그날 회의를 마치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돈보다 세 개의 체크박스가 협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현실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오랜 시간 생각했어요. 과연 이 세 가지 원칙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회사 내부에서는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안전 컨설트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한국 매뉴얼을 우리 내부 표준안에 골격으로 올리는데 동의한 거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고수해왔던 한국은 불투명하다는 오래된 방어 기제가 데이터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안전 데이터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이 도입한 안전 시스템 이후 사고 발생률이 90% 감소했더군요. 경미한 부상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런 수치는 업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생산성 지표였어요.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작업 효율도 20%나 향상됐던 거예요. 작업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니까 집중도가 높아진 거였죠. 저는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박지원 엔지니어의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는 미구엘 팀의 언어와 작업 습관을 반영해서 교차 검증 시트를 다시 설계했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기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현지 직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시스템을 만든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시각적 기호를 추가했고 야간 근무자들을 위해서는 조명 신호 시스템을 보강했더군요. 심지어 개인별 학습 속도까지 고려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까지 있었어요. 이런 세심함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기술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분석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현장 피로도가 30% 감소했고 작업 오류율은 50%나 떨어졌더군요. 이는 단순히 안전만 개선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작업 환경이 혁신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회의석상에서 발언했습니다. 한국팀의 매뉴얼을 우리 글로벌 표준 운영 절차의 기반으로 삼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 아시아 리스크를 강조하던 제가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게 의외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다고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동료들도 하나둘씩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장 관리자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들은 한국 시스템의 효과를 직접 체험했던 터라 더욱 그랬죠. 회의록에 기록된 문구가 바뀌는 순간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K 체크리스트, 드래프트 투 글로벌 SOP라고 적혔어요. 한국의 체크리스트가 우리의 글로벌 표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그동안 고집스럽게 유지해왔던 편견을 스스로 무너뜨린 순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지원 엔지니어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함께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자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표준이 바뀌면 관계도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표준이 바뀌면 관계도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출발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편견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속도에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다음 주에 있었던 지역 기업 컨퍼런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업체 관계자들이 한국 팀의 원천 지식 전수가 필수라는 코멘트를 공개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회사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K 체크리스트라는 파일명이 사내 표준에 정식으로 등록됐습니다. 한국 팀의 실무 권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한 인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보고서 작성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아시아 리스크라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프로세스 리스크, 상호주의, 상호인정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갔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용어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고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였어요. 동료들도 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회의에서 제가 하는 발언들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리스크보다는 기회를, 배제보다는 포용을 강조하게 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젊은 동료 하나가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엘리엇 씨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제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박지원과 미구엘이 함께 재가동 체크리스트의 교차 서명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명하는 순간 현장의 침묵이 존중의 합의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박지원은 한국어로 정성스럽게 서명했고 미구엘은 영어로 서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같은 마음이었어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공동의 의지였죠.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진정한 협력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명이 끝나고 현장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재가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시작됐다는 점이었어요. 며칠 후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과 미국 팀이 완벽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생산 지표였습니다.
재가동 후 첫 주 생산량이 기존 대비 15%나 증가했거든요. 불량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저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협력을 할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였어요. 본사에서도 이런 성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표준과 신뢰가 회복되면 3,500억의 저울은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 것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공장이 마치 희망의 등대처럼 보였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제가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인 데서 출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몇 주 후 저는 박지원 엔지니어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미국 팀의 경계심을 느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그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그들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줬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박지원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안전에도 국경이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기술과 안전 앞에서는 국적이나 편견이 무의미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도 제 변화를 놀라워했어요. 회의에서 제가 하는 발언들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 저는 아시아 리스크 대신 글로벌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배제 대신 포용을, 경계 대신 협력을 강조하게 됐어요. 몇 달 후 회사 전체 실적이 발표됐을 때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의 생산성과 안전성이 전 세계 공장 중 1위를 기록한 거예요. 본사에서는 우리의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팀의 매뉴얼과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뿌듯함과 동시에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접근했다면 더 빨리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지금이라도 변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현재 우리 공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터리 생산 시설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인프라가 만나서 만들어낸 시너지의 결과였어요. 미구엘은 이제 한국 팀과의 협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해요. 진정한 전문가들과 일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다고요. 박지원 엔지니어는 현재 우리 회사의 글로벌 안전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장을 돌아다니며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편견이라는 건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는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에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자존심 때문에 발전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게 오히려 후진적인 태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위기가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편견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한국 기술자들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협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겠습니다.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